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25에 나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서약하는 그 순간을 꿈꿔왔거든요. 하지만 신혼 첫날 밤부터 남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나서지 마. 집에서 조용히 있어.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죠. 신혼여행에서도 제가 조금만 의견을 말하면 시끄러워. 남편 말만 들어. 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결혼 후 한 달도 안 되어 첫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저녁상을 늦게 차렸다는 이유로 따귀를 맞았어요. 이런 것도 못하면서 시집 왔어? 뺨이 얼얼했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했나? 더 노력하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밥이 짜다고 빨래가 덜 말랐다고 심지어 TV 소리가 크다고도 때렸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애나 제대로 키워. 나한테 폐 끼치지 말고. 축하는커녕 더 큰 짐만 지운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더 절망적이었어요. 한 명도 제대로 키우기 힘든 상황인데 둘이라니. 그런데 남편은 남자애들이면 좋겠어. 여자애면 쓸모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날 거라니.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지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울면 조용히 시켜. 내가 일하다 와서 피곤한데. 신생아 쌍둥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남편은 전혀 몰랐어요. 밤낮 없이 우는 아이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남편은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밤 둘째가 심하게 울고 있었어요. 달래려고 안아서 흔들고 있는데 남편이 화를 벌컥 내며 일어나더니 시끄러워 죽겠어. 하면서 제 머리를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제가 벽에 부딪혔어요.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저는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내가 애를 제대로 안 키워서 그래. 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저를 때렸어요. 엄마! 엄마! 아이들이 울면서 말렸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 엄마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너희도 엄마 닮으면 안 돼. 큰아이가 7살 때였어요. 제가 또 맞고 있는데 큰아이가 남편 다리를 붙잡으면서 아빠, 엄마 때리지 마세요. 라고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어린 아이에게 내가 뭔데 어른 일에 끼어들어? 하면서 아이까지 밀쳤습니다. 아이가 바닥에 넘어지는 걸 보는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이러지 마세요. 뭐? 내가 나한테 명령해? 그리고는 더 심하게 저를 폭행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내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해. 다른 소리 하면 죽여버려. 라고 협박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집을 나간 건 아이들이 9살 때였어요. 그날도 남편이 저를 심하게 때렸는데 아이들이 구석에서 떨면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둘째가 기저귀에 실수를 했을 정도로 무서워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아이들까지 망가진다. 새벽에 조용히 짐을 챙겨서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아이들은 왜 집에 안 가느냐고 물었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찾아왔어요. 집에 들어와. 애들이 아빠가 보고 싶어 한다.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 약속할게. 하지만 돌아간 지 한 달도 안 되어 또 때렸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었어요. 애들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이 모양이야. 두 번째 도망은 아이들이 11살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제 언니 집에 가서 며칠 있었어요. 언니가 그 남자와 헤어져. 이혼해. 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아빠를 그리워했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울 자신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또 찾아와서는 이번엔 정말 변하겠다. 애들을 위해서라도 돌아와. 라고 했어요. 바보 같았지만 또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변한 건 없었어요. 오히려 도망간 것에 대한 보복처럼 더 심하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도망가고 싶으면 또 가봐. 애들은 두고 가. 애들 없이는 못 가잖아? 그럼 입 다물고 살아. 그렇게 그렇게 또 몇 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갔고 집안 분위기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15살이 된 큰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이상해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안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 마지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큰아이 성적표를 보고 남편이 화를 냈어요. 수학 점수가 떨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바보를 어떻게 키웠어? 내가 제대로 봐주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는 저를 또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이들이 말렸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우리 때문에 엄마가 맞는 거예요? 큰아이가 남편과 제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 아이까지 때렸습니다. 고등학생인 큰아이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갈 거야. 엄마, 우리도 같이 가요. 아니야. 너희는 여기 있어야 해. 학교도 있고. 둘째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없이는 싫어요. 하지만 큰아이가 동생을 달래더군요. 엄마가 여기 있으면 계속 맞을 거야. 엄마 혼자라도 편히 사셨으면 좋겠어. 17살짜리가 할 말이 아니었는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무능한 엄마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짐을 쌌어요. 가진 돈은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집을 나왔어요. 그때가 48살이었습니다. 작은 고시원을 얻었어요.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는 정말 작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주먹이 날아오지 않는 그 공간이 천국 같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일하고 오후에는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전단지 배포를 했어요. 하루에 서너 개 일을 해야 겨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큰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돈을 안 줘요. 급식비도 없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나왔다고 아이들에게까지 화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번 돈을 아끼고 아껴서 아이들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라면으로 때우면서도 아이들 급식비, 학용품비, 학원비까지 다 보냈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큰아이는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자취를 해야 했는데 전세금까지 제가 마련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고생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어요. 큰아이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예 같이 살았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큰아이 자취방 근처에 더 작은 방을 얻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뒷바라지 했어요.
둘째도 재수를 해서 대학에 갔는데 지방으로 가게 됐어요. 기숙사비, 생활비 다 제가 보냈습니다. 그때도 생각했어요. 아이들만 잘 되면 돼.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아이들이 취업하고 독립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안부 전화도 하고 용돈도 보내주곤 했어요. 그런데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어느 날 큰아이에게 전화했더니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리고는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었어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해야만 받고 그마저도 짧게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너희가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큰아이가 화를 벌컥 냈어요. 엄마는 맨날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언제 저희가 엄마를 무시했어요? 내가 너희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게 저희 잘못인가요? 엄마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아서 한 거라니. 둘째도 비슷했어요. 엄마, 저희도 이제 성인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 아니라 걱정돼서 그런 거야. 그 걱정도 이제 그만하세요. 피곤해요. 피곤하다는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걱정과 사랑이 아이들에게는 피곤한 것이었나 봐요. 명절에도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핑계는 많았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피곤해서 쉬고 싶다. 그렇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60대 후반이 되니까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몸으로 하는 일만 해서 그런지 무릎이 제일 심했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 정도로 아팠어요. 허리도 자주 아프고 손목도 시큰거렸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의료비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물리치료만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볼까 했지만 피곤하다는 소리만 들을까 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일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새벽 시장 일은 무릎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마트 일도 하루 종일 서 있기가 힘들어서 시간을 줄였어요.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전단지 접기, 택배 포장 같은 일들이었어요. 하루 종일 해도 벌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됐지만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눈이 나빠지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돋보기를 써도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이 70이 넘으면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냈어요. 결혼했을 때는 남편이 직장인이어서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고 집을 나온 후에는 수입이 불안정해서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취업해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해볼까?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무시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구걸할 수는 없었거든요. 통장에 있는 돈은 200만 원 정도.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저는 여전히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전세금을 몰 엄두도 못 내겠고 집을 사는 건 꿈도 못 꾸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작년이었어요. 85세의 고령이셨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마지막 의지처였거든요. 힘들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뵙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그나마 마음이 위로됐었는데 어머니 마지막 임종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형제들과 의논해야 했는데 다들 각자 사정이 있다며 미루기만 했거든요. 결국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거의 다 써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장례식장 비용, 화장터 비용까지 다 제가 냈어요. 아이들에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했더니 아, 그렇구나. 바빠서 못 가겠어요.
조문은 안 와도 되니까 마음만 받을게. 감사해요, 엄마. 그게 끝이었어요. 큰아이는 꽃 한 송이도 보내지 않았고 둘째는 부의금 10만 원을 계좌로 보냈더군요. 어머니 장례식에 아무도 와주지 않은 채 혼자서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무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할 곳도 거의 없고 아픈 곳은 늘어가고 아이들과는 연락이 더 뜸해졌어요. 명절에도 시댁에 가야 한다, 처가에 가야 한다 이런 핑계로 오지 않아요. 생일에도 연락 없고 어버이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길에서 손주와 손을 잡고 걷는 할머니들을 보면 부러워요. 저한테도 손주가 있을 텐데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결혼했다는 소식도 나중에 들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매일 이런 생각만 해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건 잘못이었을까? 아이들을 끝까지 키운 건 의미가 없었을까? 25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대학까지 보내고 취업할 때까지 도왔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당연했다는 듯이 외면해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 아이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니까 이 세상에 저를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조용히 눈을 감으면 모든 게 편해질 것 같아서.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작은 방에서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내일을 맞으며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 봅니다. 평생 누구 하나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 하나 제게 고마워하지 않는 그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70대 노인. 그게 바로 저예요.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 됩니다.